자,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마무리는 아니고 좀 실기하기까지의 실기를 하기 위한 이론까지 나가고 어저께 말씀드린 한 2교시쯤 해주시고 그다음에 3교시부터는 이제 주구장창 실기. 자, 여기 보시죠. 용역의 공급. 네, 좀만 버텨내세요. 여기 제가 버티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자, 보시면. 자, 우리 이제 용역의 공급인데, 우리 그 부가가치세에서는 재화하고 용역을 여러분들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일단 용역의 공급. 자, 우리 어저께 했었지만 여러분들 재화의 수입은 과세를 하지만 용역의 수입은 과세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보이지 않으니까. 조심하실 게 재화를 수입할 때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고 돼 있지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라고 안 돼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어저께요. 기억나세요? 우리 그 재화의 수입이면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거쳐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지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가 아니었죠. 표정이 안 좋으신데?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다시 해보자. 자, 일단 아무튼 자 보시면 이제 용역의 공급인데 우리가 용역의 공급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걸 되게 이쁘게 표현하는데 뭐냐면 역물을 제공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역물을 제공한다라는 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위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구분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재화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사용하게 하는 건 파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사용하게 하는 것.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동산을 임대업은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은 용역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얘랑 비교하실 게 부동산 파는 건, 즉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우리 어저께 권리가 재화였죠, 여러분들. 그때 보시면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게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권리를 빌려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권리를 빌려주는 게 우리 용역의 공급이고요. 권리를 파는 거 있죠. 팔 수도 있어요, 권리는. 권리를 파는 건 재화의 공급으로 가는 거예요. 알죠? 구분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건 어저께 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공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의뢰를 받아서 대신 만들어주는 거.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가공이라는 행위만 해주면 그때는 용역. 그죠?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 기억나세요? 근데 주요자재를 부담을 하면 그때는 내가 가공만 해주는 게 아니라 가공이라는 행위를 해가지고 물건을 완성시켜서 넘겨주는 거니까 완성품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죠. 품. 그래서 그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하실 게 건설업하고 음식업 있죠. 얘네들은 주요자재 여부 안 따져. 무조건 용역으로 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점 있죠? 음식점. 여러분들 음식점 가시면 음식 서비스를 제공받으시잖아요. 맞죠? 또는 조리하는 건 행위죠, 여러분들. 좀 웃기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식사하실 때 만약에 냉면을 시키셨다라고 하면 냉면은 여러분들 그 식사니까 뭐 재화를 그거 좀 웃기긴 냉면이 재화를 맞아요. 그래서 재화를 받잖아요. 둘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조리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 조리하는 행위. 우리가 건설업도 마찬가지죠. 건설업도 건물을 지어주는 행위면 용역이고요. 근데 여러분 건설업자는 뭐도 공급해요? 맞죠? 우리 뭐 가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 공급하죠, 실제로. 맞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물을 짓다 보면은 가구점도 같이 오죠, 여러분들. 철근도 팔고요. 맞죠? 근데 우리가 건설업은 주로 건설하는 행위가 중심이죠. 그래서 이 건설업하고 음식업은 무조건 우리가 용역으로 봐요. 좀 더 행위가 중심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죠?
세법 결론 암기죠, 여러분들. 어저께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지고대로 안 나오고 꼭 법문장 그대로 되니까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공급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쓰레기 같은 말 앞으로 자주 보실 거예요. 자, 세법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간주라는 말이에요. 간주. 간주 또는 의제.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은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간주한다라고 들어보셨나요? 간주? 그럼 우리가 법에서 간주는 뭐냐면 실제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간주 공급이니까 실제로 공급이 처분한 거라고 하면 실제로는 처분한 게 아니에요. 알죠? 근데 법에서 무조건 처분한 것으로 보는 걸 우리가 간주 공급이라 불러요. 앞으로 세법 하실 때 이런 말 진짜 보시게 될 거예요.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알죠? 그래서 뜻을 해석하면 실제로 용역을 처분한 건, 용역을 처분했다라는 표현 좀 웃기죠? 그러니까 용역을 제공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건 아니다. 근데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보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일단 보시죠. 그럼 일단 용역을 제공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돈 받고 판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용역의 무상 공급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재화랑 용역의 무상 공급을 좀 다르게 해요, 과세를. 그럼 뒤에 가서 할 거고요. 자, 일단 여러분 용역의 무상 공급은요, 원칙이 과세를 못 합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원장님이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장님이고 제가 직원이에요. 됐죠? 제가 직원. 그럼 여러분들이 저의 머리를 여러분들이 제가 직원이라서 그냥 머리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럼 용역이죠. 머리 잘라주는 건 행위시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2만 원 줘. 너무하잖아요. 그죠? 직원인데. 직원한테 자, 머리 잘라줄게. 2만 원 내놔라. 그럼 원장님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깎아주시겠죠? 그럼 용역을 무상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자, 여기 인계동 세무서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만약 A라고 하면 A 원장님 계시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제가 접니다만 A 원장님 접니다만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그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되겠어요. 용역을 공급하셨더라고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세금을 낸다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예요. 맞죠? 마치 그 공포영화 제목이 있잖아요. 어제 네가 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공짜로 공급하는 건 세무서가 포착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칙은 과세를 못 하는데, 그럼 시험에 예외도 나오겠죠,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 간주임대는 곧 할 거예요. 자, 예외인데, 여러분 특수관계자라는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내거든요. 그럼 특수관계자가 뭐냐면, 이름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 친한 사람 같죠? 맞죠? 아니, 친한 사람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특수관계자라고 불러요. 이해관계가 있는 자. 그럼 여러분들 사장님이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장님하고 친해요? 야, 사장, 일로 와봐. 안 친하죠? 그죠? 막 사장님한테 갈 때마다 벌벌 떨리잖아. 저 새끼가 혹시 나 쫄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맞죠? 근데 특수관계자거든요. 왜 특수관계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거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영규 아저씨가. 아저씨는 아니네. 이거. 돈으로 얽혀지죠? 돈으로.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임직원, 사장님의 특수관계, 여러분들은 사장님의 특수관계자예요. 왜냐면 우리가 쌍방이 특수관계자거든. 한 사람이 특수관계자면 상대방도 특수관계자 무조건.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뭐 또는 가족, 친족 다 피로 얽혀져 있죠? 가족들, 항상 친족은 무조건 같이 들어가고요. 알죠? 이건 피로 얽혀져 있죠, 여러분들. 혈연 이해관계 이렇게. 알죠? 그걸 특수관계자라고 불러요. 근데 아까 부동산의 임대가 아까 어디 있어요? 부동산의 임대가 여러분 용역의 공급이라면서요. 근데 부동산의 무상임대인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물주예요. 5층 건물 임대하신대. 뿌듯하죠? 근데 4층까지는 괜찮은데 5층이 지금 삐어 있어요. 4층까지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 한테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거예요. 1층부터 4층까지. 그럼 우리가 남남이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가 임대료만큼 받죠? 맞죠? 그래서 400만 원씩 여러분이 꼬박꼬박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여기 1층은 여러분들 그 임대료가 1,500만 원인가?
인계동 좋죠. 좋죠. 부럽다라고 했는데 1,500만 원 못 1층. 그죠? 아무튼 네. 자, 아무튼 그건 유용한 정보가 아니고. 예. 자, 근데 5층이 놀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만약에 부모님께서요 오셔가지고 자, 딸아 또는 아들아, 엄마가 이번에 미용실 사업 좀 하려고 한다. 5층 좀 빌려주지 않을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자, 엄마, 자 앉아보세요. 이러고 뭐 당황하시겠죠. 왜? 자, 우리 계약서를 써요. 그러고서 계약서? 무슨 계약서? 빌려준다라는 건가? 자, 월 500. 거기서부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우시죠? 맞죠? 우시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동사무소를 가세요. 왜요? 호적을 팔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특수관계자한테, 특히 부모님과 같은 특수관계자한테는 부동산을 공짜로 임대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거는 세무서가 알까요? 모를까요? 요건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세무조사를 나가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부동산 임대업자는 탈세 거의 1, 2순위 다투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한 4년에서 한 5년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임대업자는 꽤 나오는 편이에요. 아시죠? 그럼 세무조사를 나가면 1층부터 4층까지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께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주시면 임대차 계약서가 없겠죠. 그거에서 탈로 나는 거예요. 알죠? 그럼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죠. 이것도 시험에 내요. 근데 나중에 시가로 때려버려요. 우리 항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시가대로 거래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밑줄 칠 거예요. 나중에 공부 다시 하실 거예요. 알죠? 요건 좀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자,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럼 선생님 낮은 대가를 받으면 되겠네요 라고 하시면 그때도 시가를 때려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회피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금을 피하시려면 어머니께 기계를 빌려드리면 돼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자동차를 빌려주면 자동차 공짜로. 자동차는 너무한다? 기계장치? 약간 이런 거? 부동산에 무상임대니까. 부동산이 아닌 걸 빌려주면 우리가 과세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응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법을 아시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과세가 안 되겠네? 합법적이잖아요. 이걸 절세라고 하죠. 탈세는 법을 위반한 거고, 절세는 법 범위 내에서 세금 줄이는 거고.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시기 위해 세법을 배우시는 것도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죠? 그걸 이제 세무사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세무공무원은 뜯는 분들이고, 세무사분들은 절약해 주시는 분들이고, 그 둘의 싸움. 아무튼. 자, 됐고요. 자, 이제 간주임대료예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세무 2급에서 얘는 실기로도 출제합니다. 자, 뜻을 해석해 볼게요. 제가 간주라는 말 들어가면 실제로 그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럼 해석하면 임대료 받은 건 아니에요. 일단 실제로 임대료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세법에서 그럼 임대료 받은 것처럼 봐요, 안 봐요? 해석 그대로 하시면. 간주니까. 임대료 받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잖아, 일단.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임대료를 받진 않았는데 세법에서 받은 것으로 봐?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말 되게 어려운데, 보시면. 여러분들 부동산을 임대하는 형태가 몇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 부동산을 빌려주는 형태. 월세, 전세,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월세의 주된 수입원은 뭐예요? 월세의 주된 수입원. 월세죠. 그렇죠. 그 월세는 개정 과목이 임대료죠. 임대료? 임대료는 회계에서 수익이에요. 부채예요. 수익이죠. 그럼 수익이면 과세해야 안 해요? 수익이면 당연히 과세해요. 세법에서는 수익이면. 그죠? 근데 전세로 임대하시는 분은 주로 뭐 받으세요? 혼합형 아니라고 가정하고 다 온리 전세래요. 그럼 보증금 받으시잖아요. 그럼 개정 과목은 임대보증금이죠. 그죠? 임대보증금은 회계에서 수익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맞죠? 부채는 과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자, 월세하고 전세는 뭐가 다르냐면 임대하는 형태만 다른 거잖아요. 그죠? 임대하는 형태만 다른데 월세는 수익이니까 과세하고 전세는 보증금이 부채니까 과세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형평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무서는요.
전세 사업자가 보증금 받은 거 있죠. 그거를 전세 사업자가 어떻게 했던 상관없어요. 보증금을 뭐 은행에 저금하건 보증금을 뭐 우리가 도박으로 날리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받은 보증금 있죠. 그걸 은행의 정기예금 통장에 넣었다라고 무조건 간주를 해요. 그럼 정기예금 통장에 넣으면 그만큼 이자가 나오겠죠. 그 이자를 임대료처럼 간주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야지만 이제 월세와 전세 형평을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취지인지 느낌 감은 오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세법에서 간주한다라는 거 뭔가 뭐 제재를 하거나 형평성을 맞추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자, 요거 2번 되게 중요해요. 우리 나중에 세금 계산서 쪽은 워낙 중요하겠죠. 실제 업무에서도 세금 계산서를 줘야 되냐, 안 줘도 되냐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임대료 받은 건 세금 계산서 줘야 돼요. 여러분이 상가를 임대하시고 상대방 사업자분이시면 상대방한테 세금 계산서 꼭 줘야 됩니다. 왜냐면 걔는 실제로 임대료를 받았거든요. 알죠? 근데 간주 임대료는 임대료를 받은 거예요? 임대료를 받은 것처럼 보는 거예요? 임대료를 받은 것처럼 보는 거기 때문에 상상 속의 임대료 받은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지 않아요. 오케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라는 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10%로 부가가치세만 내고 끝인 거지 상대방한테 증빙을 안 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공급시기 요거 설명할게요.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공급시기는 출제 1순위라고 했죠? 어저께? 자, 공급시기 요거 뭐냐면은요. 일단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이렇게 해볼까? 뭐냐면 내가 만약에 2022년 만약에 언제라고 할까? 2기 확정 신고 기간. 신고 기간. 10월부터 12월이죠? 어저께. 요때 간주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2022년 5월 1일에 임대 보증금을 얼마 받았냐면 2억 받았대, 2억. 2억을 수령했고요. 2억을 수령했고요. 임대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래요. 알죠? 그리고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 이거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들 무시하세요. 이자율 1.2% 가죠. 가죠. 지금 실제로 정기예금 이자율은 1.2%거든요. 이건 나라에서 공시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알죠? 은행들은 예금 이자율 다 다르죠. 정기예금 이자율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라에서 공시하는 이자율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아까 뭐라고 했냐면 보증금 받은 걸 은행의 정기예금 통장에 넣었을 경우 이자가 발생하면 그걸 임대료로 간주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2억을 받았죠. 그럼 계산해 보면 2억에 1.2% 있잖아요. 맞죠? 2억에 1.2% 여기까지 하면 몇 달치 이자예요? 1년치 이자죠, 1년치 이자. 맞죠? 여러분 1년치 이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게 2,000얼마지? 2,400만 원이죠. 아닌가? 240이구나. 240만 원. 요게 1년치 이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1년 요 240만 원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죠? 임대료로 간주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10월 달부터 그럼 12월 달까지 요 240만 원에 대해서 과세해요? 아니죠. 얘는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 240만 원 1년치니까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2년이라고 2년 곱하시면 안 돼요. 1년치, 1년치. 이해되세요? 요 기간의 이자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개월치만, 요거는, 여기 들어가 3개월치만 구해야죠, 여러분들.
오케이? 예. 그래서 요게 12분의 요게 전체 요 12개월이잖아요. 12개월 중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네, 10월부터 12월 달치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요게 3개월치의 임대료로 보는 거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공급 시기는 뭐냐면 3개월마다 나누어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인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해석하면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은 우리 3월 말이죠. 여기다 해석하면 여기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은 3월 31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세 기간 종료일은 1기가 6월 30일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2기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은 9월 30일. 그 다음에 2기 과세 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3개월 별로 나누어서 때리겠다라는 취지예요. 정 이해 안 되시면 우리에겐 그 최종적인 그게 있죠, 여러분들. 암기. 암기. 알죠?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둘 다 시험에 잘 나와요. 꼭 대비해 주셔야 돼. 그 간주임대료는 별도 또 실기도 나중에 입력을 별도로 해야 돼 또. 알죠?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다라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죠? 왜냐면 나중에 우리 세무 2급 때 여러분들 저거 회계 1급 하는데 세무 2급 들먹이세요. 목표가 세무 2급이잖아요. 맞죠? 우리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회계 1급을 떨어지시고 세무 2급 붙으셨어요. 그러면 회계 1급을 다시 따셔야 될까요? 물론 따시는 게 좋긴 한데 암묵적으로 윗단계 자격증이 있으면 아랫단계에 있는 자격증은 알아서 있다라고 봐요. 알죠? 만약에 세무사분이 계세요. 세무사분이 회계 1급은 못 땄는데 세무사 자격증은 땄네? 회계 1급에 관심이 없어서? 그럼 가가지고 세무사분이 죄송합니다. 회계 1급이 없네요. 나가! 꺼져! 세법에 대해 회계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 막 이렇게. 웃기잖아요. 안 웃겨요, 여러분들? 회계 쪽에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계 1급이 없다고 회계도 더럽게 못하는 자식이 막 이렇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쪽은 항상 아래쪽에 단계에 있는 애들은 취득했다라고 봐요. 없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아셨죠? 아무튼 꼭 잘 나오니까 대비하셔야 나중에 우리 이제 세무 2급 가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7점이고 7점짜리 거기 이런 거 넣어야 돼요. 이런 거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 입력하실지 좀 힘들단 말이에요. 아셨죠? 꼭. 자, 아무튼 됐고요. 자, 됐어요. 일단은 자, 그럼 관련된 문제 좀 하나 풀게요, 여러분들.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344. 교재 344페이지. 자, 14번이에요. 14번. 자, 344페이지 14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답일 겁니다.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니까. 자, 동그라미 1번. 자,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우리 아까 가공은 원칙이 내가 일부 자재를 부담하면 재화였죠. 가공만 해주면 그건 용역이었고 행위만 한 거니까. 그러면 이건 용역이에요, 재화예요? 여러분 여기선 건설업의 핵심이 건설업, 음식업. 아까 건설업하고 음식업은 무조건 용역이라면서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낚은 거예요. 여기서는 핵심이 건설업이에요. 그렇죠? 건설업하고 음식업이 아니면 얘는 내가 주요 자재를 부담했으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지금 건설업이기 때문에 용역으로 봐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거랑 비교하실 게 동그라미 4번이에요. 동그라미 4번. 자, 보시면 자,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자,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거. 이게 행위만 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용역의 공급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
그리고 재화 아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게 용역이었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매매업이면 부동산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파는 거니까 이건 재화의 공급을 봅니다. 되세요? 그래서 답 2번. 세법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틀리세요, 이론을. 진짜로. 막 되게 어렵거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여러분들 배우셨죠? 이거 우리가 인적 용역이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노하우라든지 뭐 숙련된 지식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게 여러분 용역이에요. 인적 용역. 그 사람의 노하우 같은. 뭐 제가 노하우는 아니지만 지식 제공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되시겠죠? 자, 이제는 우리 3장으로 갑니다.